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고 있는 안범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기쁩니다. 예, 무척 기쁘고 오늘 뭐 제가 그래도 중대재해 사건을 많이 좀 담당도 해보기도 했고 해서 가능하면 좀 좋은 뭐 걸 저희한테 조금 알아가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중대재해 수사 동향 및 쟁점. 제가 주로 수사 대응을 많이 해가지고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검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검사를 한 20년 했는데요. 그때 뭐 안전사고 담당을 좀 한 기억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8부장을 했는데 형사 8부장이 안전사고 건설 부동산 안전사고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좀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고 산안법하고 뭐 이런 거 업과사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처법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어떤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담당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 부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하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조사하고 중처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조사를 합니다. 참고인 진술을 거쳐서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처법 중 중대산업재해를 조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부서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해서 고용노동부는 검찰 지휘를 받고 해서 검찰에서 신병처리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서 형사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을 해서 이 특별감독에서 밝혀진 거에 의해서 사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업 중지 명령을 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작업 중지 해제를 해서 작업 재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먼저 이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이 업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다음에 중처법 위반에 대해서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을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에 설치된 강력중대재해 수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 처리하고 있고요. 재해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셔서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라고 하면 작업 계획서, 위험성 평가표, 작업 일보, 작업자 교육을 했다는 증빙, 현장 조직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회의록 등을 요구하고 일종의 부동문자로 이 목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한꺼번에 한 2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쭉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라 그러면 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시민이 다친 사고입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작년 7월에 발생한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됐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 계시던 분 포함해서 총 14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른바 중대시민재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중대재해 사건은 여기서 중대재해 사건은 지방경찰 중대시민재해는 지방경찰청 강수대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경찰도 즉시 현장 출동해서 현장 소장 등 진술 청취하고 소환 조사를 일정 통보하고 변사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그 사건의 수사, 그러니까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경찰 부서와 이 변사 사건 처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변사 사건은 변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관할 경찰 관사에서 나와서 뭐 사체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범죄 의심에 의한 건지, 그리고 이 사체에 대한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에 맡겨서 부검을 하게 돼서 뭐 부검 감정서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변사 담당, 부검 담당 하는 부서와 이 사건에 대한 실제 수사를 하는 부서가 경찰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검에서 부검 감정서에서 부검 사망 원인, 이거는 수사에서 무척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거든요. 부검에서 뭐 사실상 뭐 어떤 뭐 자살에 가까운 뭐 어떤 부검 감정이 나왔다 이러면 상당히 그 수사받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사건이 좀 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 감정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 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전에 중대재해 중 그 시민재해는 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가 수사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것은 그 검찰에서 수사를 처음부터 계속해 왔고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고 뭐 기소된 사례도 있고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경찰도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출동 관계라든가 뭐 파출소 신고 접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검찰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은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 중대산업재해라든가 산안법 위반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지휘 대상 입건 여부라든가 압수수색 또는 구속 등 강제 수사, 그다음 기소 또는 불기소 등에 관한 근로감독관 송치 의견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에서 사건 송치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 방식으로 추가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걸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또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에 노동청에서 내사 종결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망인의 과실이 지나치게 큰 사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자살에 가까운 사고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망인의 지병에 의해서 사고 난 경우도, 심장병이라든가 지병에 의해서 사고 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 종결도 꽤 많이 있는데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중대재해 사건 수사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노동청에서 송치한 것, 중처법 위반 송치한 건 한 120건, 120건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내사 종결된 거는 노동청에서 내사 종결한 것은 한 90여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것이 50여 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유죄 판결 선고된 게 19건 정도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건 다 유죄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동향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동시에 수사를 하십니다. 뭐 사실 논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중첩법 위반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업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인이 중첩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해서 야기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중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동시에 사실상 수사를 하십니다. 특히 수사당국은 제 당일을 비롯한 초기에 변호인 입회 이전에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상당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사고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고 계신데, 사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진술, 이게 전형적인 중첩법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중첩법 수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확보 의무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입증 용이성 측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해 위험 요인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절차, 위험성 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대응하면서 느낀 제가 소회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중첩법 위반 관련해서 비교적 완화된 입장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중첩법 위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소 의견,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중첩법 위반으로 송치된 것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검찰에서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 혐의 없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 수사 관련해서 주요 정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진행 순서에 따라 제가 이 쟁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쟁점 많습니다. 쟁점 많고,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쟁점도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측면에서 쟁점을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다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고, 또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수사기관과 아니면 유족 측과 좀 속칭 티격태격하는 그런 쪽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먼저 사고 직후 초동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수습을 위한 어수선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사고 수습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고용노동청에서 나오시고 경찰도 나오시고 해서 현장에서 출동해서 또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거기다가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만들어서 내시거든요. 그 재해조사 의견서도 이 중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전에 국가수의 부검감정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은 첫날은 거의 아수라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반은 정신이 없죠. 반은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막 이리 부르면 이리 불려하고 저리 부르면 저리 불려하고 이 자료 내라면 이 자료 내고 저 자료 내라면 저 자료 내고 하여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초기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관계자 질문,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서 오염이 안 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벌써 변호사도 나와서 뭐라 그러고, 또 내부적으로 또 보고를 하다 보면 이거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실상 좀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사고나면 바로 나가서 그냥 자료 확 긁어 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사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초동 수사 대응 과정에서는 오해를 살 여지게 된 사건 관계자의 답변, 불확실한 증거의 무분별한 제출 등은 지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있고 저런 자료도 있는데 가령 속칭 불리한 자료만 한꺼번에 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사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건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우리 책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책임입니다가 아니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가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마치 현장에서 보면 우리 현장에서 다가오나 그럼 우리 책임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우리 책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답변이고요. 이런 건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수사기관의 선입관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 또 의심을 사게 됩니다. 새롭게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사건 관계자의 답변이라든가 불확실한 증거의 무변전한 제출, 이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를 만든다거나 또 말을 맞춘다는 의혹, 이거는 안 되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현장에 대응하러 나가면 약간 만들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만드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범죄거든요. 증거인멸죄 있지 않습니까? 증거위조죄도 있고요. 그리고 구속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자를 만드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맞춰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단지 오해를 잘 모르면서 명확한 것처럼 답변한다거나, 그 다음에 증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불리한 증거만 제출한다거나,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다양하게 수집해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많이 문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영 책임자 파악인데요. 이 중첩법 우일 대상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첩법 우일 대상 경영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는 본문상 사업을 이건 가로는 제가 넣은 겁니다.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시는 분, 대내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 이분이 중첩법상 경영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속칭 CSO를 선임해 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공동대표이사 체제로서 대표이사가 사실 여러 분 계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대표이사 외에 대주주, 속칭 회장이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수사 관행상 CSO는 일반적으로 경영 책임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 중에 처리된 사례 중에 CSO의 경영 책임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그건 특이 사례거든요. 이 CEO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국에 잘 계시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CSO를 경영 책임자로 본 사례가 안전에 관한 경영 책임자로 본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특이한 사례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CSO를 선임했다 해서 CEO가 경영 책임자성을 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외에 대주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영 책임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수사 대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소한 대주주의 경영 책임자성 여부에 대한 수사 자체는 해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주주가 경영 책임자이다 아니다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근거 자료는 남겨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제출 요구를 또 하시고 회장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어떤 자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주주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기소한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주주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한 사례는 없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뭐 공소장이라든지 뭐 사건 내용을 조금 파악해 보면 실제로 대주주께서 좀 많이 개입을 하신 듯한 느낌이 있는데, 또 법정에서는 경영책임자성을 다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선고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이사도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이 사실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고요. 저희도 뭐 많이 다투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뭐 공동 대표이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책임자다. 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회사 내 그 무슨 사업 부문을 나눠서요. 가령 건축이면 건축, 뭐 건설이면 건설, 또 아니면 뭐 이 업무 분장을 해서 회사 업무 분장을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공동 대표이사로 돼 있고 하니까 또 누가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느 분이 경영 책임자라는 게 명백하고 내부적으로 또 양해도 돼 있습니다. 이 사건 여기서 발생하면 내가 책임자다. 이게 양해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회사 내부적으로 분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서류 이런데 막 서명 날인이 요새는 전자기가 있어서 하니까 막 혼재돼 있습니다. 이분이 했다가 저분이 했다가. 그러면 뭐 우리가 이분이 또 수사기관에서는 저분이 조금 더 높아 보이니까 높은 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있고 총괄사장이 있으면 총괄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총괄사장은 결제를 조금 했고 뭐 그냥 사장은 그 결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결제를 조금 해도 중요한 건 총괄사장께서 하셨으니까 총괄사장이 책임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칭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처음부터 위임 전결 규정이라든가 결제 서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두셔가지고 어디까지는 누가 결제하고 어디까지는 누가 결제하고 이걸 구분해 두시면 훨씬 방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의 미준수와 절차의 부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절차가 아예 없다, 절차가 부존재한다 이러면 중처법이 인정되는 거고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준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미준수했다 이러면 산안법 위반은 성립될지 몰라도 중처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검찰에서 중처법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를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해 둔 경우 하고 현장에서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중처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안법 위반은 성립해도 중처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따라서 수사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러니까 중처법상 의무 이행 자료라든가 점검 자료 등을 충분히 발굴, 확보해서 수사기관에게 설득력 있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안전담당 부서, 본사 안전담당 부서에서 오해를 좀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랑 뭐 사건 처리하면서 사건 저희한테 뭐 같이 하시면서 본사에서 막 엄청나게 중처법 관련 뭐 자료를 만듭니다. 절차서를 만듭니다. 그거를 현장에 그냥 배포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막 속으로 이 정도면 난사 수준이다. 중처법 자료 만들어서 그냥 현장에 막 뿌려버립니다. 뿌린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안 지켰겠죠, 그거를. 그러면 이게 본사 책임 면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 자체 마련한 거 아니냐. 절차를 마련해뒀으니까 본사는 책임은 중처법은 안 되고 현장 책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중처법 취지는 그건 아닙니다.
중첩법 취지는 일단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요.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 중첩법 조문, 그 다음에 중첩법 시행령 조문에 보면 마련하고 점검하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 마련하고 평가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마련하고 뭐 점검, 평가 관리 이게 중첩법에 관한 절차서를 만듭니다. 뭐 위험성 평가 절차서, 뭐 현장에서 뭐 협력업자 평가 절차서 뭐 이런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행되도록, 현장에서 그게 집행되도록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그 점검이 안 했으면 주기적으로 어떤 뭐 이 평가, 그러니까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되도록, 그 평가를 통해서 본사에서 만든 절차서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까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평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절차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경우는 뭐 사실 본사 CEO가 이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경우에 본사 CEO가 책임자라 그러면 본사 CEO가 현장에 내려가서 그냥 일하는 분, 실제 작업자 뒤에 앉아 있는 경우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절차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고 그 배포된 절차서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본사 CEO 내지는 본사 안전전담팀에서 절차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나머지 현장에서 그 절차를 가사 못 지킨 경우가 있더라도 중첩법은 해당하지 않고 산업법 위반은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걸 입증하기 상당히 지난합니다. 뭐 사고 나면 사실 다 누구나 본사에 책임져야 된다고 수사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많이 해서 뭐 협력 받은 사례도 꽤 있긴 한데 그 주장을 좀 자료를 잘 모아서 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특성이 수사에 장기화입니다. 중첩법 수사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사고 나면 또 처음에 워낙 초동 수사가 그냥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2, 3일 동안 막 몰아붙이듯이 그냥 나와서 막 수사하고 막 자료 가져가고 어떨 땐 뭐 임의 제출을 빙자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해가고 해서 2, 3일 동안 너무 급박하니까 이 사건이 막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이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부터 검찰 송치, 기소 시까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1년 이상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 보면 보통은 안전 담당 부서가 있고요. 본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담당 부서와 본부 담당 부서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약간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안전 담당 부서는 이제 수사가 스톱되니까 또 약간 약간 하여튼 관심을 덜 쏟게 되고 본부 담당 부서는 또 수사는 계속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계속 서로 체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서들하고 사고 발생한 현업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여튼 서로 이 긴 호흡을 가지고 회사 내부 소통 그리고 변호인과의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 담당 부서는 이 경영진께 직접 보고를 사고 났을 때 경영진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초반에 초동 수사에서 경영진께 직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에도 그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노동청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은 사실상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걸리는 경우도 뭐 심심치 않게 있고요. 자주 있습니다. 2년도. 예.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보면 그 시간 흐름 순으로 좀 문제됐던 쟁점을 보면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약간 문제되는 게 유족하고 피해자 등과의 합의 문제입니다. 이 중첩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아시겠지만 합의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요새는 뭐 엄청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구하고 뭐 또 기업도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금액이 올라간 금액에 합의를 하고요. 그 회사로서는 사실 초기 합의를 마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뭐 이 양형의 요소에 양형의 불유 요소에 해당하는 건 여태까지 19개 판결문 중에서 합의 관계를 설치 안 한 판결문은 없습니다. 합의는 되어야 됩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사실 상담할 때 합의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때가 있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중첩법 시행 이후에 나온 현상인데 유족으로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선임한 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이 개입하면 합의금이나 합의금은 올라가고 합의 시기는 좀 늦어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는 합의금액 중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성공보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합의금을 올릴수록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유족들은 보통은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다음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약간의 보수를 지급해서라도 또 그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화되거든요. 장기화되는데 이거를 너무 촉박하게 하루, 이틀, 3일 저희 사고 나면 저희한테 내일까지 해야 됩니까? 모레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 등의 감정을 상하면 안 되거든요. 유족 등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되 지나치게 조급하게 하다 하시다 보면 불리한 조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나치게 조급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열흘 안에 한다고 아니 2주 안에 한다고 20일 안에 한다고 불합리하게 비싼 금액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래도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합의는 해야 되니까 그 고용노동청 수사 중후반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합의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알파와 오메가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 수사 거의 대응을 하면서 느꼈던 이 대응 쟁점입니다. 중처 관련 쟁점이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법률적 측면에서의 쟁점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쟁점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게 가장 필요한 쟁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처법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아직 명확하게 판례가 쌓여 있다거나 아직 대법원 판결도 없는 거고요. 명확히 판례가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정립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결정례와 판결에 의해서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데요. 검찰 결정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현장에서 준수하지 않은 거랑 본사에서 절차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조치까지 한 거, 이거를 구분하자. 검찰에서는 좀 그런 결정례로 약간씩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결에서는 이 합의 관계라든가 또 어느 정도면 이 사람이 여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씩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지역적인 문제라서 좀 부족하긴 한데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지나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보다 더 지나면 뭐 많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속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